윤석열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성사된 한미 정상의 만남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득실과 주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2박 3일 동안 이어졌던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 어제 모두 마무리됐는데 자, 주목해볼 포인트들이 참 많습니다. 어디에 주목을 하셨는지 또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뀌어도 외교 문제와 관련돼서는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요. 급격한 전환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기조들이 대전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총평을 해보면. 예. 특히 가장 큰 거는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이거를 그냥 단순한 군사 동맹이 아니라 군사 경제 포함해서 가치 동맹, 기술 동맹. 그래서 가장 많이 쓴 용어가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 정부와는 큰 차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대북 문제와 관련돼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대화, 평화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핵심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면 확장 억지력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북한이 핵으로 위협하면 핵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대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뭐 일본에 가서 기시다 총리와 아마 오늘 회동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국의 원래 큰 전략적인 축은 뭐냐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협력 체제가 기본이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렸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한번 복원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제시했다는 면에서 나름대로 큰 변화와 더불어서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정부 때와는 좀 확실히 다른 구조가 눈에 띄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최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하셨고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미국 대통령이 먼저 방한한 경우가 거의 90년대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정부 출범 후 불과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고 뭐니 해도 방한하자마자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들렀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이제 이번 그 정상회담의 성격을 전 상징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포괄적 전략 군사 동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경제 안보, 반도체 동맹, 지금 말씀하신 기술 동맹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그 반도체 전쟁에서 뭔가 공급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국이 미국에겐 굉장히 중요한 존재가 돼 있는 거죠. 과거의 한미 동맹이 단순하게 안보나 군사 동맹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뭔가 경제나 뭐 여러 가지 IPEF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게 이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두 번째가 DMZ를 안 간 것도 상징적이에요. DMZ를 방문하지 않고 이안할 때 일본으로 떠날 때 그 오산 기지에 있는 그 항공우주작전사령부 거기를 방문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물론 이제 안보, 지나치 경제 안보 쪽에 강조가 되니까 역시 이제 전통적인 군사 안보를 강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거기를 방문한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아주 인상적인데 아무튼 또 우리가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지금 어쨌든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정부가 취했던 것은 전략적인 모호성이었거든요. 막 균형 외교라는 거. 그런 점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탈피한 거예요. 일단 특정 양쪽의 기계적 균형을 취한 것에서 벗어나는 건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60%를 중국에 수출하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도 우리가 참여하고 있거든요. 또 영내 포괄적 동반자 경제협정 이런 데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설득을 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국을 어떻게 잘 우리가 관리해 나가고 설득해 나가느냐도 중요한 과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엇보다도 또 주목됐던 부분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워낙 또 외교 베테랑이고 또 경력도 많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호흡이 과연 잘 맞을까 이것도 참 주목이 됐는데 좀 일정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조금 전에 이제 최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예. 뭐 미래는 이제 반도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을 가지고 서로 동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 흥미로운 가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보수 정당이 출범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진보 정당의 경우에는 마찰이 온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부시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가 이게 궁합이 잘 안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예. 김영삼 대통령하고 클린턴 대통령하고 이게 안 맞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일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이 코드가 잘 안 맞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했지만 예. 실제로 이번에 보여준 거는 과거에 그러한 나름대로의 선의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두 정상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출범한 지가 2년 됐는데 예. 올해 11월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미국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에 대한 평가거든요. 그 바이든 정부가 경제적으로 뭔가 크게 중국과의 견제, 중국과의 갈등은 있지만은 국내적으로 보면은 경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삼성으로 시작해서 현대로 끝나는 정도로 엄청난 나름대로 투자 약속을 하고 거기서 일자리가 결국은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우호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이제 안보 동맹을 넘어서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 동맹 그리고 포괄적으로 경제를 넘어서 기술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맞아떨어진 거라고 봐요. 저는 오히려 그래서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은 정말 베테랑이신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만나가지고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솔직하게. 예. 근데 의외로 외교 문제를 그래도 첫 그 성과로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성과를 좀 따져보면요. 이 한미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가시적 성과가 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포괄적 동맹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국격이 바뀌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양쪽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아주 그 단기적으로, 예. 아주 미시적으로만 본다면 미국이 많이 얻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105억 달러를 조지아주에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아까 말씀처럼 미국은 이제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미국의 조지아주라는 데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당히 그 호각지세를 보이는 데거든요. 어느 한쪽이 완전히 치우친 쪽이 아니에요. 예. 그 바로 조지아주에다 투자한다는 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큰 그 이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한국으로서는 아무튼 간에 이 지금 한미동맹의 성격을 바꾸는 거니까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기존의 그 군사나 안보 쪽에 치우쳐 있던 이 동맹의 성격 자체를 포괄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경제나 이제 공급망 쪽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당장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이제 우리 기업이 하니까 당장 이제 수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좀 지역적인 문제를 큰 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민주당의 그 비판처럼 가시적 성과가 미국에 비해서 적었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예. 한미 관계보다 폭넓게 가져간다는 측면에서부터는 그게 또 틀린 평가일 수 있는 겁니다. 저기서 당장은 미국이 많이 얻은 것 같고 사실 이 부분은요. 미국이 먼저 왔고 또 하나가 이제 일본을 거쳐서 주로 한국으로 오잖아요.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으로 갔단 말이죠. 이것도 예. 굉장히 그 특이한 장면이거든요. 이런 점이 어쨌든 미국으로서는 뭐 아쉽다라기보다도 상당히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제가 그 미중 간의 그 반도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평택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세계 최대 공급 기지거든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이제 그런 점에서는 미국에게 더 성과를 내준 것 같지만 예. 한국도 얻는 게 분명히 있죠. 미국과의 관계를 더 포괄적으로 가지고 가고 또 IPEF라는 게 중국 견제용이라고 합니다만 우리가 언제까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밖에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중국이 참여하는 것도 우리가 참여했으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것도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어요. 이 부분을 뭐 일방적으로 미국이 다 얻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예. 민주당은 아마 이제 야당 입장에서 그렇게 좀 부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 같은데
좀 그 평가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 이번 행보를 보면은 미국의 어떤 실리에 좀 네. 집중한 그런 행보인 것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퍼주기 외교였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최 교수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기업들도 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실제 이제 외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보통 평가를 해요. 예. 가장 첫 번째는 실리 외교냐라는 부분들을 하나고요. 지금은 이제 미국은 철저하게 실리 외교를 한 거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균형 외교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었던 그 외교의 방향입니다. 균형 외교. 예. 그리고 세 번째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아주 나름대로 상황을 생각하면은 동맹 외교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는 동맹 외교라는 것 쪽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퍼주기식 외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에 갔을 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 총수들 불러가지고 고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럼 그런 퍼주기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봐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공장이 전 세계적이라고 하지만 생산 면에서는 전 세계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기술이라든지 장비 쪽은 미국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두 나라가 같이 함께 이 반도체 문제와 관련돼서 포괄적으로 동맹을 맺었다는 거는 그건 나름대로 성과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예. 물론 이제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거를 앞두고 뭔가 이렇게 좀 쟁점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수 있지만 좀 더 큰 틀 속에서 보면은 아마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아마 그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 외교 관계를 잘했느냐 못했냐는 결국 민심이 어떻게 반영됐느냐를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오늘 나온 조사 결과도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처음에 초범한 역대 대통령과 비해서는 낮은 거는 사실이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그 긍정평가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러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등 여러 가지 또 광주에 가서 5.18 그 기념식에 참석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결과가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결국은 6월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외교 성과도 같이 함께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균형 외교를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참 우리는 지금 미국과의 동맹 강화 못지않게 중요한 게 중국과 또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자, 일단 IPF에 우리나라가 창립국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는 거 그 자체로는 좀 상징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왕이 외교부장,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포위 목적 같다. 이거 아태 지역 국가를 미리 이제 미국 패권의 앞잡이로 삼으려는 것 같다. 지금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반발 우려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우리로서는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정말로 주시해야 될 대목입니다. 제가 아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지금 중국이에요. 예, 25%를 중국에게 수출한단 말이죠. 예, 반도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안보는 미국이고 뭐 경제는 중국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완전히 깨진 거예요. 안보 관계에서만 미국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문제는 이제 중국과 미국과의 이제 갈등이 군사적인 측면도 점점 이제 증폭되는 측면이 있고 군사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 또 반도체 문제 이런 데서 점점 이제 전방으로 확대돼요. G2가 이제 서로 이제 그 패권을 둘러싸고 벌인 전형적인 패권 정치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예, 이 태평양 연안국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반발을 어떻게 달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사드 문제 때 우리가 상당히 톡톡히 당했단 말이에요. 경제 보복을 당했고, 예. 좀 그럴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봐요. 이번에 이제 아예 균형 외교, 그 전략적 모호성을 이제 거의 명시적으로 우리가 철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중국을 어떻게 이제 달래느냐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중국도 국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대한민국도 국익에 따라서 이른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정당당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호성을 가지고 이럴 때는 중국의 입장을 생각해서 눈치 보는 것처럼 행동하고 예. 이러이러한데도 미국에게 또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이게 바로 전략적 모호성이에요. 분명한 건 우리는 어쨌든 우리의 국익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국에 너무 이제 그 치우칠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한미 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동맹의 축인 건 분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렇다고 미국도 미국의 국익에 따라 이번에 날라온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도.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점을 중국에 설득시켜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주도하는데 우리가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미국이 주도하는 건데 단지 이제 IPEF가 문제인데 IPEF가 내세우는 명시적인 이제 목적은 중국 견제가 아니지만 그건 다 알 만큼 다 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포위하려 하는 인도 태평양 국가들이 이 부분에 우리가 참여 안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이 부분을 중국에 정말로 진지하게 예. 부단하게 외교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을 냉대할 수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예. 중국도 경제력이 지금 G2에 속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마 우리 외교라든지 우리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 뭐 외교부도 그렇고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중국을 IPEF 가입이 중국을 배제하는 건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자, 미국과의 동맹은 강화하되 중국과의 어떤 공동 이익을 모색하는 이 방향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아까 어떻게 얘기한 지혜롭게 그 풀어나갈 실용 수 얘기라는 부분들이요. 예. 저는 외교에서는 결국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보다는 조금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전략적 모국성이라는 것이 과연 통할까? 저는 100% 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전략적 모호성을 해서 균형 외교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돌아온 건 뭐가 있죠? 우리가 했었던 거는 물론 이제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지만 예. 중국이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대하는 태도나 그리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막겠다고 하는 그 부분에 속에서 성과가 과연 있었나요? 그게 크지 않았다. 저는 중국을 어떻게 보냐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힘 있는 나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힘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힘을 갖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70년 이상 지속됐었던 동맹 관계. 중국이 일본을 막 대합니까?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일본이라는 물론 자기는 나름대로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지만 견고한 미일 동맹 체제를 주축을 해서 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비대칭적인 거를 대칭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이지 계속해서 우리가 중국은 큰 산봉우리고 대한민국은 낮은 봉우리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5년간 문재인 정권이 결국은 대중관계를 치렀기 때문에 많은 부분 속에서 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정권이 교체됐다고 한다면 그 새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면 또 평가받아가지고 선거에서 심판받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것이 원래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의 대북 관계라든지 대중 관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냉정하게 예. 평가를 하고 그럴 예. 경우에는 보수의 입장만이 아니라 좀 더 중립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어떻게 새로운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분명하게 자기 입장을 명쾌하게 한 거예요. 목표는 결국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서 예. 한국의 위상을 지금보다는 높이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소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데 중국도 해서 대한민국을 무조건 우리가 배제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관계도 여전히 중국에서 뭔가 이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고민하는 시기로 이제 넘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외교 갈등, 뭐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가면서 좀 실리를 또 찾을 수 있는 네네.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북 메시지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 일단 공동 성명에 미국의 확장 억제 수단으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다. 라고 지금 명시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선언문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한다. 이런 지금 핵이란 게 명시한 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북한의 비핵화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현재 단계에서 모르죠. 앞으로 또 어떠한 이제 국제 정치적 상황이 바뀐다면은 뭐 예. 없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할 것은 저는 거의 제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국방력 증강 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지금 핵이라든지 미사일을 계속 점진적으로 고도화시키는 거거든요. 예.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런 현실을 놔둔 채 알면서 그런 현실을 외면한 채 자꾸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는 것도 대단히 불편할 수 있어요. 어차피 북한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명시적으로 북한은 핵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정책을 펼 수는 없는 거고. 예. 어쨌든 그래서 이번 공동성명에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요. 한국 정부가 그리고 한미가 북한을 대하는 기본 전략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비핵화를 얘기하고 또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핵은 핵으로 이제 대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양국 정상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그 말을 또 이제 빼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아무튼간에 이 이제 남북 관계가 그렇다고 해서 경직되거나 경색 국면으로 가면 우리가 2017년도에 경험했던 그런 전쟁 위기를 또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이제 있는 그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에서 확장 억지 전략을 채택하고 다시 가동하는 거. 저 의미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거를 이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라고 강조만 하고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됐던 건데 예. 단 이번에 하나 변화는 그 이제 그 CVID라는 거 완전하고 이제 되돌릴 수 없고 그런 불가역적인 이러한 비핵화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북한을 덜 자극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예. 이제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얘기했던 거거든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남북한 관계도 그렇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적어도 2단계 현 단계에선 좀 이 경색 국면이 풀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제 기자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뭐 메시지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헬로우라고 했다가 한참 뒤에 피리어드, 그러니까 안녕 끝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난해에 계속해서 북한의 대화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답도 없고 그렇죠. 또 코로나 관련해서도 뭐 백신 지원과 관련해서도 답이 없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대북 정책 기조는 좀 확연히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트럼프 정부 시절에는 뭐 2차례나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교를 전공하는 연구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지만 리얼리스트 팔로틱스에서 이렇게 현실주의적 접근해서 접근을 해보면요. 예.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되거든요. 외교는. 그러면 북한과 관련돼서는 크게 3가지가 확인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는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핵 선제 공격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수차례 지금 ICBM, SLBM 해가지고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는 뭐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믿고 회담을 했지만 그게 결국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렇게 위협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대처 방안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얘기한 게 그냥 대화, 평화, 말로만 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행동화하는 나름대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나름대로 대안을 가져온다. 그래서 핵은 핵을 응징한다는 것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미국이 갖고 있는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전략 자산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공동선언문에 나온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 않고 나서 어떻게 핵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하겠다는 그 김정은에 향해서 대화하고 평화만 얘기한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 속에서 김정은의 의지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져가고 있는 안보의 기본적 기조라는 거. 당연히 이렇게 되면 충돌이 올 수 있는 부분도 수 있겠으나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물러설 수가 없다. 모든 것이 지금 완비되고 7차 핵실험까지 하고 있는 나라에 거기에서 그럼 대한민국은 뭘 준비하고 있느냐. 그냥 대화만 준비하면 평화가 그냥 오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확실히 윤석열 정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북한을 향해서 뭔가 억제하는 정책, 뭐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 좀 북한이 먼저 결정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기조가 바뀐 것 같습니다. 자, 정상회담 뒤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자가 윤 대통령의 돌발 질문을 던진 게 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정책과 관련된 질문이었는데 윤 대통령의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글쎄요,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그 질문을 하던데 예. 지금 우리나라 이번에 장관 내각이 다 구성이 됐잖아요. 2자리 빼놓고
우리 청와대가 아니라 아직도 청와대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이 이제 그 참모들, 비서관들 거기 여성들이 이제 과거 정부보다 확실히 적긴 적어요. 네. 제가 알기로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미국 기자가 볼 때 이상할 수 있죠. 남녀 평등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꼭 예. 무슨 사실 이건 뭐 기계적으로 딱 남녀를 같이 맞출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게 기계적으로 말이죠. 무슨 안배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다. 능력배로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예. 그런데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좀 그런 질문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예. 아직은 이제 여성 비율이 많이 높지가 않은데 앞으로 차차 높여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 나올 수 있는 질문이고 거기다 뭐 특별히 무슨 거기 뭐 심각하게 여성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 자리가.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이제 국제사회에 부끄러운 성평등 인식을 보여줬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글쎄요, 냈는데요. 뭐 성평등이 꼭 그렇게 남녀 장관이 같아야만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 물론 이게 보수 정부라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여성의 비율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앞으로 물론 이걸 아주 기계적으로 지역별로 안배한다든지 학교를 안배한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 과도하게 어느 한쪽이 치우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성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여러 가지 그 이제 지적이 있다면 차차 앞으로 인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회가. 그렇다면 그때 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좀 시정을 해 나간다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예. 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만남도 화제였습니다. 뭐 앞서 질 바이든 여사가 이번 방안에 동행하지 않아서 이제 카운트파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 김 여사가 동행하지 않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만찬 때 좀 깜짝 등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첫 외교 등판 데뷔인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뭐 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된 여러 가지에 관련돼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아마 설명을 한다라는 게 처음에는 예정돼 있었나 봐요. 예. 근데 회담 시간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그렇게는 되지 못했고 짧은 시간 내에 만남이 있었다는 것들 그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원래대로 하면은 두 정상 부부가 같이 함께 하는 것들이 더 오히려 보기 좋았었는데 예. 바이든만 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상호 원칙에 의해서 이제 조금 같이 할 수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느 때나 어떤 형식이든 간에 이 정상 외교할 때는 이런 훈훈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을 가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든 그런 것들은 뭐 그동안 계속 있었던 부분들이고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인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 지금은 또 뭐 영어까지 해서 메리드 압이라고 하는 좀 예. 생소한 용어까지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저게 뭐지? 라고 할 정도로 아마 화기애애하게 분위기가 연출됐던 거는 분명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이제 내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좀 조금 저는 이 정부가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 그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성평등과 관련된 문제는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유, 인권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처럼 젠더 이퀄리티에 관련된 문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지만이 예. 선진국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계기를 저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던진 게 아닌가. 그냥 스쳐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를 꼭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일정 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10분 정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게 좀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다라는 것도 이것도 좀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원래 좀 만날 계획이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 일정상 이제 전화 통화를 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지가 뭐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특히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정부가 바뀌었다. 물론 이번에 이제 한미 군사 동맹에서 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예. 기본적으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어져 왔던 그런 남북 정상회담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도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백줄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또 패러다임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러면서 볼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통화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번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 때 쌓았던 여러 가지 누적된 정책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2017년도에도 전쟁 위기에서 어쩐 2018년도에 평화로 전환했던 거 아니었어요? 평창올림픽에서. 그러한 것들을 전부 우리가 이제 하나씩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건 김부겸 전 총리가 얘기를 잘 했더라고요. 전 정부의 그런 것들 다 이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예.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거 이런 것들도 바이든 대통령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볼 때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새 정부의 첫 정상회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018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외교가 핵심적으로 작용이 했잖아요. 예. 평창올림픽도 있었고, 그리고 판문점 정상회담도 있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이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건데요. 그 당시에는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죠. 2018년 1월 되면은 그때 상황은 한반도 전쟁론이 나왔을 정도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 책상 위에는 버튼이 있다까지 예, 나왔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평화로 전환시켰다는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리고 정상회담 효과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반대인 거예요. 뭐냐면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서 관심을 갖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기대죠. 아,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뭔가 새로움을 보여주겠구나라는 거. 변화에 대한 기대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모두 얘기했었던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거는 결국은 대한민국이 여러 방향에서 글로벌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새로움과 기대라는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결정적 변수, 2018년처럼 그런 결정적 변수는 아니더라도 예.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나름대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는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의 변수로 꼽히는 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거취 문제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 질문에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더 필요하다. 어떤 글쎄요, 의미일까요? 그 말씀은 전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제 민주당은 한 총리 인준 통과시키고 한덕수 총리 인준 통과시키고 정호영 후보자는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논건 그거예요. 여론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낙마를 시키고 그래야 이제 뭔가 이제 민주당도 명분이 생기지 않느냐. 예. 그리고 이제 지적을 받고 있는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도 어느 정도 이제 성의를 보이고 민주당에게 말이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지방선거 마치고 뭔가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예. 정호영 후보를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물론 이런 거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슈가 그쪽에 집중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한덕수 총리가 이제 인준에게 바로 이제 미국 정상이 왔을 때였단 예. 말이에요. 지난주 금요일이었고 금요일, 예. 시간이 그러면서 약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문제가 그래서 유축컨대 자진 사퇴를 좀 이제 유도하고 싶은데 정호영 후보자가 끝까지 자진 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대통령이 지명 처리하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예. 아마 그런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정호영 후보자는 만약에 그 지명 철회가 됐건 자진 사퇴가 됐건 그게 안 되면 그 이후에 전국 상황은 상당히 생각하기 어려워요. 예. 그건 또 그 문법에 맞지도 않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 첨언하는 게 그 김부겸 전 총리가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윤영세 통일부장관이 한 얘기예요. 아, 예. 전 정권의 그 통일정책 이어받아야 된다 그 얘기 정정하고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 아마 금년간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임명 강행 가능성은 없다고 글쎄요, 보시는지요? 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죠. 그건 뭐 모든 건 인사권자의 이제 결정인데 예. 저는 임명 강행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다면 정치가 잘 굴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그 이제 뭐 리얼리스트 말씀하셨는데 그게 현실 정치고. 근데 그걸 그렇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 않는데 알 수 없겠습니다만. 예. 네, 그렇게 안 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좀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인천 계양을 자,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랑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수치만 봤을 때 지금 윤 후보가 아주 근소하게 높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당혹스러운 거죠. 그런데 또 본인은 인천 계양구에다가 집중하지를 않고 예. 뭐 충청도 갔다가 전국도 상황을 또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걸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었던 정치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예. 하나는 명분, 두 번째는 책임,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이 부분 속에서 과연 명분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이제 봉착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책임이라는 거는 지난 선거 때 패배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남아있는 건 아닌가. 그 세 번째가 결국 국민의힘에 대항할 수 있는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 싸워가 나가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자신의 미래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윤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지역 토백이 같아요. 그 안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었던 분이다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가지고 쉽게 표현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를 했었는데 여전히 그 명풍은 불고 있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재명의 바람은 불고 있지 않다. 오히려 더 역풍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굉장히 민주당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예. 하는 걸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좀 충격적인 결과일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패배를 한다면 자 정치 인생에서 좀 타격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뭐 지방선거 자체 말고 본인이 예. 출마한 그 인천 계양을에서 패배한다면 저는 이재명 후보 앞날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번에 그 출마 자체도 민주당 내에서도 명분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들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윤 후보에게 불과 윤 대통령에게 24만 표 차에 불과하게 졌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등판시키는 또 명분도 있었어요. 있기는. 예. 저도 사실은 좀 성찰하고 숙고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진다. 그럼 사실 이게 배지를 달고 원내 진입해서 당권도 도전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새로운 자신의 세력을 만들어가려고 했던 거 아니었겠어요. 그리고 민주당도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예. 만에 하나 그 반대 결과가 나타난다면 모든 성과는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정치가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결과적으로 결과가 또 중요해요. 예.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그 민주당 내 역할이 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과정이 성립이 된다면 그거는 글쎄요, 당장 이재명 후보는 또 수사라는 것도 이제 난관에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상당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예. 뭐 지켜봐야 되겠죠, 결과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게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 행사가 봉하마을에서 열립니다. 자, 지금 민주당은 물론이고 뭐 여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인데 자, 과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일단 좀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지층 결집의 효과야 있겠죠. 예. 그러나 이제 중도층과 더불어서 얼마만큼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지지를 받느냐. 저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이하면서 민주당은 크게 두 가지를 반성을 해야 된다. 첫째는 말로는 노무현 정신 얘기를 하면서 진짜 노무현 정신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책을 하나 쓰셨는데 예. 그 책 제목이 진보의 미래라는 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핵심 내용은 뭐냐면 민주주의든 진보든 국민이 생각하는 것만큼만 간다는 거예요.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생각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집권 5년 더불어서 끝나고 나서 국민의 생각에 얼마만큼 다가서고 있는가. 저는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보의 미래가 아니라 진보의 몰락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국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통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주목되는 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2017년 취임 직후에 이제 참석을 하면서 이제 현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건 이번이 맞아요. 마지막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년 만에 이제 대통령직을 벗고 참석을 하는 건데, 자, 지금 지방선거가 진짜 당장 다음 주에 있어서 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어떤 메시지를 낼까 이것도 참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할지 모르겠으나 예. 전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치인이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던 거기 예. 때문에 정치적인 얘기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 그 자체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도. 한덕수 총리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인사들이 오니까 이것도 사실은 진영을 좀 넘어야 돼요.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노무현 정신이 특정 진영에 이제 전유물이 되면 안 되죠. 예. 며칠 전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진영에 전유물이 되면 안 되듯이 노무현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전 메시지를 낼 것 같아요. 통합의 메시지. 막 그런 게 궁극적으로 오히려 진보 진영의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예. 과도하게 특정 진영에 유리하게끔 들리는 그런 얘기를 할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통합에 이제 의미가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직 대통령으로 내지 않을까? 노무현 정신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